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 돈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지금 한우 한 근에 얼마 정도 하나요? 물가 급등 시기에 다른 건 다 올라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였던 어빙 피셔가 주식 투자하다가 평생 모은 자산은 물론이고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예일대의 자산까지 모두 날려버린 것, 이 바닥에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자산을 날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쪽박이 났는데요. 당시 그는 지금 실적으로는 주가가 더 오를 수 없으니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숏 포지션을 강화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주가는 그의 전망을 비웃으며 계속 상승했고 결국 그는 그의 명성에 큰 먹칠을 하고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되죠. 이 피셔가 파산한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죠. 하지만 가격 상승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요번 주엔 좀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급등한다고 아우성이고요. 이 채권시장은 수수께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금융이론을 완전 무시하고 폭등합니다. 오늘은 기왕이면 채권시장의 비이성적 과외를 먼저 설명드려 볼까요? 비록 이번 주에는 30년물 입찰에서 수급이 좀 꼬이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좀 발작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어요. 볼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을 만들고 신용등급은 BB 플러스입니다. 이 투자 부적격 등급이란 말인데요. 대략 2주 전에 달랑 2.875%의 쿠폰 레이트로 13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잡기 어려우시죠? 투자 적격이 아니고 투기 등급의 채권이 발행시장에서 2.875%에 거래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호텔 체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 12년 만기 장기채를 3.57%의 금리로 10억 달러나 차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S&P 글로벌에서 제시한 신용등급은 BBB-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볼은 정크 등급이었음에도 2.875에 가능했던 것이 유럽 정부에서 플라스틱세를 신설하겠다고 한 이후에 알루미늄 캔이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메리엇은 아직 투자 등급에 머물러 있었지만 3.57%였다면 정부 지원 때문이고 지원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곧 정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시장의 계산이 녹아 있을 겁니다. 이 채권 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거든요. 아무튼 코비드-19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호텔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메리엇의 2분기 매출은 무려 72%나 급락합니다. 지난 7월 기준 객실 이용률이 31%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니까 객실 10개 중에서 7개가 놀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고작 3.57%에 불과했어요. 신용물의 금리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 형성 금리가 몽땅 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이 3.57%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만기 5년 이하의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했다는 거예요. 가격은 그러면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잠시나마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던 채권이 줄어드는가 했더니만 최근 다시 16조 6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3월에 7조 7천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채권도 상승했단 말입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 S&P 500 지수는 연초 이후로 5% 남짓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 등급 회사채 ETF인 LQD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단 말인데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금융상식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몰렸다라고 핑계를 대자니
정크채 급등과 신용 스프레드 축소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게다가 위험이 커질 때 상승하는 자산은 미국채만 한정되죠. 신용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10월에 투자등급 회사채 기준물이 사상 최고치인 9.23%에 도달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 회사채 금리 하락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핑계는 애시당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상승했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유입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래저래 핑계거리가 궁핍해지다 보니 애꿎은 연준 때문이라면서 둘러대기도 하는데요. 연준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회사채도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연준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매수한 회사채는 고작 10조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지난달부터는 회사채 ETF 매입은 거의 중단됐고요. 정크채는 아예 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마구 사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모두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폭등이 있었단 말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비정상이라고 느끼신다면 가격을 고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깨버리지 못하신다면 앞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어빙 피셔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그 고정관념을 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선 두 개의 자료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75에서 177편 사이에 써놓은 신자본주의의 특성편을 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7년 전에 쓴 글입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프시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94편부터 301편까지 써놓은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린다 편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식을 갖출 경우 누구라도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쉽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한때 만수르 유머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SNS에다가 하루 고작 10억 원만 딱 쓰면서 서민 체험을 해봤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농담 삼아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냥 7년 전 기준으로 만수르는 개인 자산만 26조 원을 가지고 있었고 왕가의 집안 돈을 모두 합치면 1000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고 했었어요. 당시 이자율 기준으로 보면 연간 5%의 안정적 자본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4조 1667억 원의 자본 수익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1389원이 통장 잔고가 늘어나 있다는 말인데 이 남들은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하루 이자 수익으로만 벌어들 수 있었으니까요. 토마 피케티는 이런 게 싫었습니다. 구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본 수입이 노동 수익을 절대로 이겨먹을 수 없다. 라고 지적합니다. 또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 결함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다면 부의 양극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죠. 만수르는 뭐가 지가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됩니다만 아쉽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은 대대손손 가난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세상이 정당합니까? 물론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태동했던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대대손손 가난해야만 했던 세속 농민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노동자 계급을 착취했던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눈다는 취지의 초기 공산주의 혁명은 빠르게 지구촌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죠. 너무 빠른 공산주의 확산에 놀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스스로 구제적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크게 반성하고 먼저 부의 세습부터 막아야 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971년 이전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격은 정확하게 온스당 35달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 불멸이죠. 신림시장에 순대를 사러 가면 5년 전에 가나 10년 전에 가나 같은 돈으로 똑같은 양의 순대를 살 수 있는 시대, 요걸 구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금값에 고정되어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돈의 가치가 고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경로로 딱 한 번만 큰 돈을 딱 손에 쥐게 되면 그 가치가 고정돼서 평생 놀고 먹고가 가능한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세상을 귀족과 천민으로 나눠서 영속하게 만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만수르처럼 말입니다. 이 고민 끝에 시도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만으로 부의 세습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10%가 넘었었는데 상속받아서 절반 뚝 상속세로 납부해도 그것이 다시 100억이 되는 것은 복리로 고작 7년에 채 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렵게 이룩한 기업의 토대를 붕괴시킬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물가라고 하는 장치를 새롭게 심기로 했어요. 물가는 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의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경기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일반적인 등락을 만드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급한 상승을 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급한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물가가 치솟았던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폴 볼커가 한꺼번에 75베이스 포인트나 올렸던 시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데 폭락을 경험한 적도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실적과 관계없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 가치가 추락하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물 자산인 주식이 그 종목의 실적과 관계없이 상승하는 시기가 과거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가격의 이론적 등락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전통적 투자 자산이 조금이라도 이론적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오류의 중심에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가라는 장치를 두기 시작한 이후 모든 가격의 고정적 가치라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금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죠. 온스당 35달러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온스당 1000달러를 넘었고요. 2011년도엔 1700달러마저 넘었어요. 최근에는 2000달러도 넘어서면서 대략 50년에 걸쳐서 50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금과 현지의 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금에는 백금가루를 좀 더 섞어서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유 가치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단지 이 금에 지불되어야만 하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70년대 100억 원을 상속받아서 그 돈을 장독대에 묻어놓고 이자 없이 50년 후에 꺼냈다면 구매력 기준으로 돈의 실질적 가치는 2억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손자에게 상속을 해서 그 손자가 50년 후에 장독대에서 이자 없이 꺼낸다면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있겠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저희 아버님께서 340만 원 정도에 주고 사셨다는데요. 그 집이 지금 2억 정도 한다면 대충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소실되었는지를 바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신자본주의 태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세와 물가라고 하는 신박한 장치를 심은 시기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장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금리였습니다. 앞서 상속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리 때문에 새롭게 심어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어요. 물가 역시 아무리 올라도 이자가 덩달아 높았던 시절에는 구매력 상실의 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우 은밀한 장치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메커니즘하에서 이자율마저 제로까지 가게 되면 실질금리로요. 그럼 실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의 지불 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결국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행들을 이자가 없는 장독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은 주가가 이유 없이 폭등했다고 믿습니다. 혹자는 부동산이 폭등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일 정도로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의 본질적 가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 돈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M1, 즉 본원 통화 증가율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더 많이 쏟아졌어요.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기록했었던 최고치가 17%보다 작았다는 점과 비교해 보신다면 현재 유동성 확대 정책은 정말 전무후무한, 말도 못하게 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한우 한 근에 얼마 정도 하나요? 물가 급등 시기에 다른 건 다 올라도 집값만큼은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까요? 그래도 주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서 속상하시다고요?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면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마저 포장되어 시중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주식 발행량은 사상 최대치까지 상승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 공급량이 즉시 늘어났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많은 공급이 있었음에도 몽땅 흡수하고 증시는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채권 역시 공급이 크게 증가합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량은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죠. 이건 지난 1년 전 대비 7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만 시장은 이런 엄청난 물량의 증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치는 마구 치솟았어요. 하지만 주택은요. 가치가 오른다고 갑자기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마구 오르기 전에 수년에 걸친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못했다면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죠. 물론 금융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장의 물가 상승이 원망스럽고 속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인류는 평등하다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자본주의 시대에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가 무척 중요했지만 물가와 금리라는 장치가 심어진 이후의 세상은 훨씬 더 공정해졌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될 수 있듯이 물가는 그 자체적으로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고요. 물론 있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작은 부작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금융지식을 갖추고 말고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에요. 금융지식에 대한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도 물가세, 인플레이션 텍스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쉽게 피할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하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부동산만이 실물 자산은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씩만이더라도 금융지식에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